관장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간 별거 없었소? 죽은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남자. 천하를 호령하던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관 속 사람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사를 수없이 죽인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분께서 저렇게까지 슬퍼하십니까? 남자가 일어나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왕후의 예로 장사를 지내라. 최고의 관을 준비하고 제사를 극진히 지내라. 신하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덕장을 위해 이토록 극진히 하신다니.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이기 전에 한 장수였소. 천하가 인정하는 명장이었소. 의리를 지킨 진정한 사나이였소. 그런 사람을 어찌 함부로 대하겠소? 관 속 장수의 이름은 관우. 유비의 의영제로 세상이 모두 아는 충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이 남자는 위왕 조조였습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220년 낙양.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입니다. 궁궐이 숨죽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관리들의 발소리, 병사들의 구령소리로 가득했을 궁궐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 대전 앞 거대한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관 속은 온전한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쪽 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향나무를 정성스럽게 깎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옷까지 정성스럽게 입혀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진짜 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온 한 장수의 머리였습니다. 피부는 이미 변색되었지만 붉은 얼굴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 수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6해를 살아온 남자. 중국 북방을 거의 통일한 남자.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쥔 남자. 위왕 조조였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관 속 사람은 적장입니다. 우리와 칼을 맞댄 적군입니다. 왜 저렇게 극진한 예우를 하십니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관 앞에 섰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것도 적장 앞에서요? 조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56해 동안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남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강철 같았던 남자. 그리고 방금 전 그 장면. 관우를 위해 눈물 흘리는 조조. 조조와 관우는 적이었습니다. 서로 칼을 겨눈 사이였습니다. 죽이고 죽이려 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조조는 이토록 슬퍼했을까요? 왜 적장을 위해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나무로 몸을 만들어 왕후의 예로 장사를 지냈을까요? 사람들은 조조를 간웅이라 불렀습니다. 간사하고 사악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배신과 술수의 화신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적이었던 관우를 위해 눈물 흘리는 이 남자가 정말 그토록 냉혹한 악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조라는 한 남자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역사가 숨겨놓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따라가 봅니다. 간웅이라 불린 남자. 조조. 이 이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소설 삼국지연의가 그를 악당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을 저버릴지언정 천하 사람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소설 속 조조가 했다는 이 말은 그를 악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나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순욱, 곽가, 정욱, 가후, 사마에 당대 최고의 지략가들이 모두 조조를 선택했습니다. 장료, 서왕, 악진, 우금, 조인, 뛰어난 장수들이 그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관우마저 한때 조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관우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이라면 진짜 악인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인재들이 조조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조조는 정말 소설처럼 냉혹하기만 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우, 의리의 사나이와 조조, 서기 200년 초봄,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유비, 그의 이름을 황숙이라 불렀습니다. 한나라 황실의 먼 친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비가 조조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유비는 원소에게 도망갔습니다. 하비성에는 유비의 의형제 관우가 남았습니다. 성 안에는 유비의 두 부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관우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때 조조의 사자가 왔습니다. 관장군,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의미하오. 항복하시오. 목숨을 보장하겠소. 관우는 칼을 쥔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들으시오. 나에게는 3가지 조건이 있소. 첫째, 나는 유왕숙에게 항복하는 것이지 조공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오. 둘째, 두 분 형수님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시오. 셋째, 유왕숙의 소식을 알게 되면 나는 언제든 떠나겠소. 엄청난 조건이었습니다. 항복하면서도 충성은 유비에게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언제든 떠나겠다는 것까지 미리 통보했습니다. 보통 군주라면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조건입니다. 사자가 돌아가 조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항복입니까? 저런 무례한 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조소, 모두 들어주겠소. 신하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승상, 정말 그러시옵니까? 조조가 말했습니다. 관운장은 의리의 사나이요. 저런 조건을 내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모습이요. 저런 사람을 어찌 미워할 수 있겠소? 관우가 조조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비단과 금은 보화를 하사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말한 피를 끌고 왔습니다. 관장군, 이 말을 보시오. 붉은 빛이 도는 준마였습니다. 여포가 타던 명마 적토마였습니다. 이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하오. 관장군께 드리겠소. 관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조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요? 관우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형님의 소식을 듣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조소, 그때가 되면 이 말이 도움이 될 것이오.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승상께서는 언젠가 떠날 사람에게 저토록 공을 들이십니까? 하지만 조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공, 제가 입을 비단옷이 해져서 새 옷을 하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소, 곧 가져다 드릴 것이오. 관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새 옷은 헌 옷 위에 입겠습니다. 왜 그러시오? 헌 옷은 형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형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관장군답소. 그해 여름, 관도에서 조조와 원소의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원소의 군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10만 대군이 조조를 짓눌렀습니다. 원소의 대장 알량이 조조군을 몰아붙였습니다. 조조군 장수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조조가 급히 관우를 불렀습니다. 관장군, 저 알량을 막을 자가 없소. 관우가 말 위에 올랐습니다. 적토마가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붉은 얼굴의 장수가 긴 칼을 들고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수만 군사가 가득한 전장이었습니다. 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량을 쓰러뜨렸습니다. 단 한 번 칼을 휘둘렀을 뿐이었습니다. 조조군이 환호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관우가 조조를 찾아왔습니다. 조공,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갚았습니다. 조조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관우가 대답했습니다. 조공께서 베푸신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님과 함께 죽기로 맹세한 몸입니다. 유왕수께서 원소 진영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조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승상, 관우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자가 떠나면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섬기는 주인이 있소. 관우는 의리를 지키려는 것뿐이오. 그런 사람을 어찌 억지로 붙잡겠소? 관우는 조조가 준 금은 보화를 모두 봉인했습니다.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통만 남겼습니다. 조공께서 베푸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왕숙과 함께 죽기로 맹세한 몸입니다. 전장에서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관우는 적토마에 올라 떠났습니다. 조조는 성루에 올라 관우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쫓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장수요. 저런 의리를 어찌 미워할 수 있겠소? 나는 관운장을 얻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요.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조조는 중국 북방을 거의 통일했습니다. 위왕이 되어 황제 다음 가는 권력을 쥐었습니다. 관우는 유비를 도와 형주를 지켰습니다. 나이 60이 되었지만 여전히 용맹했습니다. 219년 겨울 오나라 장수 여몽이 형주를 기습했습니다. 관우는 사방에서 포위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총권이 말했습니다. 관장군, 항복하시오. 당신 같은 명장을 죽이고 싶지 않소. 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한나라 신하여 오나라에 무릎 꿇을 수 없소. 결국 관우는 처형되었습니다. 60살이었습니다. 총권은 두려웠습니다. 유비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관우의 머리를 상자에 담아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조조가 시킨 일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며칠 후 상자가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조는 상자를 직접 열었습니다. 관우의 머리였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였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장군, 그간 별거 없었소?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우의 눈이 더 크게 떠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신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조도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마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승상, 이는 송권의 간계입니다. 관장군을 후하게 장사지내 주십시오. 그래야 유비와 장비의 원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조조가 장례를 치른 이유는 정치적 계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명했습니다. 왕후의 예로 장사 지내라. 향나무를 깎아 몸을 만들고 머리를 그 위에 올려라. 최고의 관을 준비하고 제사를 극진히 지내라. 신하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승상, 저자는 적장이옵니다. 조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이기 전에 장수였소. 의리를 지킨 진정한 사나이였소.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소. 장례식 날 조조는 직접 제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관 앞에서 술을 따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여 년 전 떠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적토마를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던 그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56해를 살아온 조조. 수많은 전쟁을 치른 조조.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 그가 적장을 위해 우는 모습을 본 신하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정말 간사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적이었던 관우를 위해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러주었을까요? 명의를 죽이고 땅을 친 아버지. 조조에게는 오랜 지병이 있었습니다. 두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된 두통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전장을 누빈 대가였습니다.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웠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측근이 말했습니다. 승상, 화타라는 명의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신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화타? 예, 뼈를 깎아내는 수술까지 한다고 합니다. 관운장의 독화살 상처도 화타가 고쳤다옵니다. 조조가 말했습니다. 즉시 불러들이라. 며칠 후 화타가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조를 진찰한 화타가 말했습니다. 승상의 병은 두풍이라 하옵니다. 내 속에 바람이 도는 병입니다. 고칠 수 있소? 화타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고칠 수는 있으나 방법이 쉽지 않사옵니다.
무슨 방법이요? 화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비산이라는 약으로 승상을 재운 후 머리를 갈라 병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조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머리를 가른다고? 예. 그래야만 완치할 수 있사옵니다. 조조는 평생 수많은 암살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는 관운장과 친분이 있다고 들었소. 혹시 관운장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오? 화타가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승상. 이것은 정말 치료를 위한 것이옵니다. 조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가른다니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화타를 옥에 가두라. 승상. 화타는 옥에 갇혔습니다. 순욱이 조조를 찾아왔습니다. 승상, 화타를 풀어주십시오. 천하의 명의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자는 나를 죽이려 했소. 순욱이 다시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화타는 옥에서 고문을 받다 죽었습니다. 화타는 죽기 전 옥리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 책에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담겨 있소. 부디 후세에 전해주시오. 하지만 옥리는 두려워 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화타는 결국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한의학의 외과 전통이 끊긴 순간이었습니다. 화타가 죽은 후에도 조조의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조조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설령 화타를 살려뒀다 해도 머리를 가를 수는 없었을 것이오. 끝내 이 병을 고치지는 못했을 것이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일었습니다. 얼마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조에게는 조충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지만 가장 총명했습니다. 5살 때 코끼리의 무게를 재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9살 때는 억울하게 벌받을 뻔한 신하를 구했습니다. 조조는 조충을 무척 아꼈습니다. 언젠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서, 내 아들 조충 말이오. 저 아이가 자라면 천하를 맡기고 싶소.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충은 총명하고 인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조충이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조조는 온갖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조충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조충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소녀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서야, 힘을 내거라. 곧 나을 것이다. 조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조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조충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조조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땅을 쳤습니다. 내가 화타를 죽였구나.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죽였구나.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승상,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조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타가 있었다면 창서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을. 내가 의심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화타를 믿지 못했구나. 그날 밤 조조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들 생각에 밤을 새웠습니다. 조조는 천하를 호령하는 위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54살의 아버지가 13살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 권력도, 재물도 그 슬픔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조를 냉혹한 권력자라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도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조조에게는 정부인이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조왕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조왕을 무척 아꼈습니다. 297년 완성 전투에서 조조는 실수를 했습니다. 항복한 명장 장수, 그의 숙모를 첩으로 삼은 것입니다. 장수가 분노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조는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때 조왕이 자신의 말을 조조에게 주고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결국 조왕은 적군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조조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때 정부인이 달려나왔습니다. 앙아, 우리 앙아는 어디 있소? 조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했소. 당신이 죽었어야 했소. 왜 우리 아들이 당신 대신 죽었소? 조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인은 계속 울었습니다.
조조는 참다 못해 정부인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조는 후회했습니다. 정부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조조는 정부인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정부인은 배틀에 앉아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다가갔습니다. 부인, 나요. 함께 돌아갑시다. 정부인은 배를 짜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정부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인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재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정부인과 결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조의 두 번째 부인 변씨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조조는 정부인과 화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서주에서 2번 학살을 일으킨 것도 후회하지 않았던 조조. 수많은 적을 죽인 것도 후회하지 않았던 조조. 하지만 정부인과 헤어진 것만은 평생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떠나지 않은 사람들. 조조에게는 사람들이 몰랐던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첫째, 능력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조조가 처음 군대를 일으켰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황실의 후원도 없었습니다. 환관의 양손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만 달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조조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문벌 사회였습니다. 어느 집안 출신이냐가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조조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능력이다. 출신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미천한 집안 출신도, 과거의 적이었던 자도,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던 자까지도 능력만 있다면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장수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조조의 조카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장수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승상, 안 됩니다. 저자는 승상의 조카를 죽인 자입니다. 조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수는 뛰어난 장수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인재를 버릴 수는 없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장수는 조조의 믿음에 보답하며 충성스러운 장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조는 자신의 딸과 장수의 아들을 결혼시켜 사돈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라면 과거가 어떻든 조조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둘째, 공정함이었습니다. 조조는 공정했습니다. 논공행상이 명확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반드시 상을 주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받았습니다. 친인척이든 오랜 부하든 새로 온 사람이든 기준은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권력자들은 자기 편에게는 관대하고 반대편에게는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벌을 주었습니다. 오래 함께한 장수가 실수했을 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라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 내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셋째, 솔직함이었습니다. 조조는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전쟁에서 여러 번 졌습니다.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한중 공략에서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자신의 패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들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패배는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런 솔직함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는 지도자,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사람들은 그런 조조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넷째, 인재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관도 전투가 끝난 후였습니다. 조조군은 원소의 진영을 점령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조의 부하들이 원소와 내통한 편지였습니다.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승상, 큰일입니다. 우리 진영의 많은 이들이
원소와 내통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십시오. 조조는 편지 묶음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불을 피워라. 예, 이 편지들을 모두 태워버려라. 신하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승상, 배신자들을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원소의 세력이 압도적이었소. 누구나 나의 패배를 예상했소. 그들이 살 길을 찾은 것뿐이오.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오. 편지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배신자들은 조조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 후 더욱 충성스럽게 조조를 섬겼습니다. 다섯째, 문인으로서의 면모였습니다. 조조는 시를 썼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는 무인이었지만 뛰어난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단가행이라는 시가 유명합니다. 대접에 술 가득하니 근심이 어찌 이다지도 많은가. 오직 술만이 이 시름을 잊게 하네. 전쟁으로 지친 밤, 조조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조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조조는 부하들을 챙겼습니다. 냉정한 지도자였지만 사람에 대한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공을 세운 장수에게는 아낌없이 포상했습니다. 전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조조의 호위대장이었습니다. 완성 전투에서 전이는 조조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조조가 돌아왔을 때 신하들이 보고했습니다. 승상, 영공자 조왕께서 전사하셨습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했습니다. 전이 장군도 전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조조가 무너졌습니다. 전이. 조조는 아들의 죽음보다 전이의 죽음을 더 슬퍼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조조가 말했습니다. 전이는 나를 지키다 죽었소. 그런 충성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병사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조조는 공을 인정하고 충성을 보답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조조가 남긴 것. 220년 첫 달, 조조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56해를 살았습니다. 침상에 누워 아들 조비를 불렀습니다. 비야. 예. 아버지. 내가 곧 떠날 것 같구나. 조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조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라.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 나는 그저 한 명의 신하였을 뿐이다. 조비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화타를 의심해 죽였고 창설을 잃었구나. 정부인과도 화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조비야,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거라. 며칠 후 조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조는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의 가장 넓은 땅을 손에 넣었습니다. 황제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쥐었습니다. 사실상 천하의 주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욕을 먹었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조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조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백사 가족을 의심해 죽인 일, 서주에서 무고한 백성을 죽인 일, 권력을 위해 냉혹한 결정을 내린 수많은 순간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 훌륭한 이를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소설은 조조를 악인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진짜 조조는 조금 달랐습니다. 욕을 먹어도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 적이었던 관우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이유, 아들을 잃고 땅을 쳤던 이유. 그것은 조조가 보여준 인간적인 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조의 또 다른 얼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